우리가 과거 한 50년 정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일 수혜를 입은 파트가 어디일까? 자산 시장에서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집, 예, 부동산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승불복,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2010년대, 2008년 하여튼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봐 내 말 맞지, 부동산 꺼졌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왕창 당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비관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게 되는데 바로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자다가 모두 사라졌을 때가 주식시장의 그 꼭지입니다. 그 다음에 낙관론자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요즘은 이제 조금 또 비관론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한 1년 전, 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뭐 낙관론을 폈던 사람들이 비관론을 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낙관론을 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온 강의에 이제 다 휩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의 자산을 계속 부동산에만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인구 구조를 볼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이 사고방식을 조금 많이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고령사에 접어든 나라들, 그 나라들 부동산 괜찮지 않느냐? 맞습니다. 부동산 어느 정도는 유지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처럼 너무 부동산 위에 매몰된 그런 방식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부동산이 오른다 이야기하죠. 유럽에는 임대주택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70%고 그다음에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로 주는 것이 30%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 한다 해도 지금 별로 없죠. 거의 다 민간이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70%라면 우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95%에다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징은 주택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러죠. 투자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가구를 가진 사람 많고, 그러니까 주택의 자가 보유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닌데 그냥 주택 보급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 왔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만은 전승불복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가 계속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도 주택에 매몰되어 있고 실물자산도 주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데요. 높은 것 중에서 거주주택 전세보증금,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 대차 계약입니다. 사적으로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계약인데 그게 되게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금융자산에서도. 그다음에 실물자산에서도 보시면은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이 다른 나라보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다른 나라는 2.8%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3.5%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든 그다음에 실물이든 이렇게 거의 주택에 모두 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비금융자산, 소위 말해 금융자산 이외에 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중품, 소비내구재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도 가지고 있고 보석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림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이 비중은 압도적으로 낮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외에 거주주택하고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 이쪽에 이제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테이블로 보면서 이제 언뜻 생각드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동산 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요트라든지 귀중품, 뭐 소비 내구재, 그림 이런 쪽으로도 많이 아마 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는 뭐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을 금융자산 쪽으로 좀 돌리자는 것입니다. 주택을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있는데 주택연금에 들게 되면은 주택을 국채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도상으로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나 여러 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부동산의 비중은 충분히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뭐 주택을 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노후에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거로 사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노후는 자기 집에 사는 게 제일 편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이라기보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또 이제 주택을 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주택으로 좀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어 갖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가구 변화 제가 몇 번 전에 말씀드린 이 가구 변화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구의 모멘텀이나 뭐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 그다음에 가구의 고령화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주택 시장은 그 동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주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갈 때는 적어도 꿈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산시장에 투자하는데 혹시 그럴지도 모르는데 조금 벌지도 몰라 이러면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자산시장에 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다이내미즘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되는 것 같고요. 그 사고방식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상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상가에서 이제 노후에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살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맨날 젊은 사람들 사는 데 가서 월세 이번 달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소설에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서 월세를 받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전통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너무 과하면은 안 좋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거기 넣는다 하는 것은 향후 안 좋은 것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울산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그 대기업 나오신 분들입니다. 거기 뭐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들이 지금 땅을 매입해 놓았다. 땅 입찰에 들어가서 그럼 뭘 하실 거냐 했더만은 거기 내가 이제 집을 지어 가지고 뭐 3층에는 내가 살고 1층에는 임대를 주고 뭐 2층은 내가 공방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임대 안 들어오면 끝인데 이랬는데 지금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확 찬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익형 부동산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금융에서 월세를 받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없을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뻔합니다. 가격이 오르든지 거기서 월세를 받든지 인데 금융은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절대 수익형 추구를 하는 것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고 요즘은 뭐 이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AI식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금융의 ELS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의 상품에서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런 쪽의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부동산 쪽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안타깝고요. 과거는 그렇지만 향후 이제 미래 50년 50년은 너무 길고요. 한 20년 정도 볼 때 이 전체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조금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옮기셔가지고 금융자산에서 우리가 월세를 받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의외로 뭐 요즘 돈 다 많이 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감가상각 수리비 뭐 이런 거 감안하고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실제 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역세권에 좋은 곳에 제외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소송들이 있죠. 잘못하면은 그런 부분 불나거나 해가지고 집 말고 뭐 다른 곳에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세준 사람이 애견 시합을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강아지가. 근데 불이 어디서 났느냐를 이렇게 착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전기 합선 그러면은 이 집주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불타 죽은 강아지 값을 다 물어주어라. 그 강아지 값이 1억 원입니다. 불타 죽은 강아지 값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세입자 소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재산이 많아야 합니다. 저거 하나 상가나 하나 사놓으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자기 올인해서 사야 되거든요. 한 자산에 올인한다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임대료도 변동하고 자산 가격도 부동산 가격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가격이 안 움직입니까? 당연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동성이 이제 낮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저도 금융시장에서 있어봐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만은 평소에는 유동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시장이 막 경색해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야말로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을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물건이 진짜 유동성이 좋은 겁니다. 내가 물건을 평소에는 팔리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팔린다 하면은 이거는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외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얼어붙으면은 그 다음에는 팔려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자산을 여기에 너무 많이 넣기에는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부동산 그 자체의 특징 때문이라도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융자산으로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고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을 이제 겁내하시는데요. 제일 겁내하시는 이유가 이제 가격 하락입니다. 요즘도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되게 겁나는데요. 이 두 펀드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중에 한 예만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인데 이는 우리가 큰 오피스 빌딩을 펀드에 넣어 가지고 그 펀드를 상장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오피스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펀드 가입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부동산 펀드인데요. 이 부동산 펀드의 가격이 변한 것은 펀드의 기준 가격이 변하죠. 이게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변합니다. 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거의 2,3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한 4,000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가격이 2,3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같으면 아주 큰 폭이죠. 거의 뭐 2배가 올랐다가 절반이 뚝 떨어졌다가 5,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2,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거든요. 매년 배당을 해주는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배당이 안정되어서 매년 20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한 5에서 6%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배당 소득인데요. 배당 소득은 보시면은 이게 별로 폭이 안 큽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격 변동은 저렇게 큰데 배당 소득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겠다 생각하면은 저 자산은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저걸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겠다 하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저 자산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을 내가 배당 소득을 받겠다는 시각으로 보면은 아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데 비해서
가격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면 위험한 자산인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이 이제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거는 훨씬 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이 펀드의 보유자들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기준 가격의 변동을 보십시오. 거의 뭐 한 4,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2배, 절반, 뭐 이게 뚝 절반이 되었다가 2배가 되었다가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매년 나누어주는 배당을 한번 보시면은 저 화살표의 폭이 훨씬 좁죠. 배당은 거의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그 폭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가지시고 마치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안전한 자산이에요. 200원에서 25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자산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이걸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 생각으로 보시면은 이 자산은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또 파이낸스 센터 같은 저런 큰 빌딩을 소유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못 받죠. 못 받다 보니까 저 외곽에 상가 사가지고 뭐 한 5천만 원 주고 사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으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축되면은 어떤 곳에서가 임대료가 훨씬 안정적이겠습니까? 블루칩 빌딩입니다. 핵심 지역에 있는 곳. 이런 곳들은 계속 임대료가 이제 큰 변동이 없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은 타격을 받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서울 쪽으로 다 몰려드는데 서울 쪽은 괜찮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서울 쪽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볼 때는 또 핵심 지역에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의 핵심 지역에 있는 것이 또 더 안정적입니다. 저런 것들은 뭐냐면은 저런 부동산 펀드나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오피스를 그 펀드에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나오는 오피스의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금융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다 실물이라고 보고 하지만은 이렇게 부동산이 금융 상품화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상품들이 금융자산에서도 금융상품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득을 산출한 자산에서 하이힐드 같은 경우도 있고 물가 연동 국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인프라 펀드 뭐 그다음에 인컴 추구형 펀드 다양한 어떤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자산을 옮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부동산이 계속 올랐던 이 시기를 앞으로 그걸 계속 프로젝션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좀 접으시고 좀 더 다양화해서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얻는 그런 시각을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고령사회로 인구가 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부동산의 이제 트렌드를 일단 다른 트렌드를 주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는 자원 배분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 부분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소득을 추구하는 것 이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이 향후 고령사회 대처 방안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